조선 궁중비사 오입쟁이의 기생신고식과 기생의 사랑. 유흥가의 풍경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 현대의 직업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유흥가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가난 때문에 양가의 딸들이 종종 기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창에 소속되어 기생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족하거나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황진이나 매창과 같은 기생은 드물었고, 대부분의 기생들은 이름도 없이 밤이면 화려하게 피었다가 아침이면 시든 낙엽처럼 지는 신세였습니다. 해가 지면 유흥가에 화려하게 네온사인이 밝혀지듯 기생들의 삶의 터전인 사창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악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영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쓸쓸하다. 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는 오후의 시간이면 나는 쓸쓸하다. 창문을 열면 11월의 은행나무들은 노란 옷가지들을 아무렇지 않게 훌훌 벗어던진다. 그 모습은 밤마다 술에 취해 옷을 벗어던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 오후에 햇살이 멀어져 간다. 한 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 텍사스촌의 방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담배를 물고 호객을 할 준비를 한다. 이 글은 70년대 텍사스촌에서 우울한 청춘을 보냈던 사창가 여인이 남긴 수기인데, 소수록에 있는 기생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유흥가 여성들의 어두운 삶을 보게 됩니다. 기생들은 해지기 전부터 화려하게 분단장을 하고 비단 치마 저고리로 성장을 하는데, 김은혜의 신림 부안 기생 계월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손님들이 기방에 들어가면 기생들은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소수록의 기생과 오입쟁이 손님이 희롱하는 모습이 자세히 실려 있어 그것을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 손님이 앉아있을 적에 기생이 들어와 인사를 하면 한 손님이 말한다. 좌중에 통할 말 있어. 예. 무슨 말이요? 중치막을 떡 펼치고 앉은 나중 손님이 먼저 와 있던 손님에게 말한다. 처음 보는 개좀 말 묻겠어. 같이 물읍시다. 손님들은 기생을 사이에 두고 웃으면서 희롱을 하는데, 소위 기생에게 신고식을 받자는 말이다. 이년아, 내가 명색이 무엇이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기생에게 묻는다. 기생이엇이다. 기생이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답한다. 너 같은 기생은 처음 보았다. 머리에 딸이 자국이 있고 겨드랑이에 바구니 자국이 있는데 너 같은 기생은 처음 보았다. 이년아, 내려가 물이나 떠오너라. 손님이 기생의 뺨을 살짝 때린다. 머리에 딸이 자국과 겨드랑이에 바구니 자국은 여종이 물동이를 이고 바구니를 옆에 끼고 일을 할 때 생기는 자국이다. 그러니 내가 여종이지 기생이냐는 질문인 것이다. 이래도 기생이냐? 기생이엇이다. 기생은 자신이 틀림없이 기생이라고 대답한다. 이년아, 죽어도 기생이냐? 기생이엇이다. 내가 하기생이라고 하니 묻겠다.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엇이다. 나이는 몇 살이냐? 16입니다. 그 나이를 한꺼번에 먹었다는 말이냐? 한 해에 1살씩 먹었습니다. 그러면 꼽아라. 한 해에 1살 먹었고, 2해에 2살 먹었고, 3해에 3살 먹었고. 이년아, 듣기 싫다. 시골이 어디냐? 어디올시다. 노정기를 외라. 노정기는 기생이 시골에서 한양에서 올라온 길을 말한다. 어디에 살다가 무슨 사연으로 올라왔으며 어디를 거쳐왔는지 세세하게 고한다. 서방이 누구냐? 서방님 성은 무엇이에요? 그 서방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세요. 그 서방님은 의배 연조가 높으시거니와 너는 그 서방님과 사는 것이 당치 않으니 버려라. 못 버리겠어요. 왜 못 버리겠니? 버려라. 못 버리겠어요. 왜 못 버리겠니? 정이 들어서 못 버리겠어요. 아따 이년아, 그동안 정이 들었어? 내가 정이 들었다고 하는데 대체 정이 어디 들었다는 말이냐? 손님과 기생은 이제 말장난을 시작한다. 뱃속에 들었어요. 어디 보자. 어느 뱃속에 들었느냐? 옷이 가려서 내년에 정이 보이지 않는다. 옷을 벗어서 정을 보여주어라. 손님이 말하면 기생은 거치말을 벗는다. 물론 처음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앙탈을 하는 신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못 이기는 채 응해준다. 이것이 정이야?
정이 없나 보구나. 손님이 기생이 입은 속치마를 탓한다. 속치마도 벗으라는 뜻이다. 옷을 더 벗으라는 말보다도 정을 보자는 말이 운치가 있다. 기생은 이번에는 단속옷을 벗고 호속꽃만 입고 서 있다. 이년아, 이것이 정이냐? 내 눈에 정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다는 말이냐? 손님이 다그치면 기생은 호속꽃끈을 푼다. 이년아, 두 손 떼어라. 속옷 하나만 입고 있어도 기생의 중요한 부위는 보이지 않는다. 손님의 말에 기생은 속옷을 입에 문다. 속옷에서 손을 떼라니 입에 물고 중요한 곳을 감춘다. 손님은 기생의 속옷이 가린 음모를 보기 위해 속옷을 확 젖힌다. 기생이 깜짝 놀란 신용으로 주저앉고 손님들은 왁자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정이 뱃속에 가득 들었나 보다. 그 서방님 모시고 오래 살아라. 손님은 비로소 기생에게 담배 한 대를 붙여준다. 그런데 이런 신고식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룻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소수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들 중에 우는 여자가 있으면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현대의 룸살롱 풍속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기류에서 술과 웃음을 파는 기방 풍속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치마 걷고 진수라도 건널 것이라는 기생의 사랑. 조선시대 기생들은 양가의 여자들과 달리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당대의 여인들은 남정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옷깃이라도 스치는 날이면 음란하다고 수모를 당하는 시대라서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치마 걷고 진수라도 건너리라는 시경 정풍편에 나오는 건상이란 시가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다면 나는 치마 걷고 진수라도 건너가리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남자가 너뿐이라. 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녀석아. 시경의 이 시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치마를 걷고 강을 건너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조선시대는 이 시를 음란한 시라고 규정했고 이런 관념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를 관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생들은 남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술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기방에서 시작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 리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대개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나기 일쑤였지만 민재인을 죽도록 사랑한 성산월처럼 자신을 인격체로 예우하는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류에 자주 출입하고 기생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을 풍류객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의 풍류객으로는 심용이라는 인물이 가장 유명해 그의 주위에는 항상 기생들이 들끓었습니다. 기생들이 스스로 따르게 만든 심용의 매력은 심용이 기생을 노류장화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으로 진정한 사랑은 부귀와 지위,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18세기 한양에 김이라는 월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한량이었지만 기생들은 그가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면 춤을 췄습니다. 기미가 나타나면 어떤 기생이든지 즐겁게 맞이하고 잔치가 흥겨워졌으며 기미는 평생을 기생들의 치마폭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되자 소위 협사들이 몰려와 기생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청했는데 기미는 주위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여로라고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여로는 자신을 종과 같이 하라는 뜻으로 기미가 기생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이유도 기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타홍은 금산 출신의 기생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 심의수를 사랑했는데 심의수는 젊었을 때 학문을 소홀히 하고 고관들의 잔치에 거짓골로 나타나 기생을 희롱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심의수가 하루는 고관의 잔치에 갔다가 일타홍을 보았는데 자색이 뛰어난 일타홍에게 한눈에 반한 심의수가 구애를 하자 일타홍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일타홍은 모든 정성을 쏟아 내조했고 심의수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재상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 심의수가 전라관찰사가 되어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일타홍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의 관이 금강을 지날 때 비가 내리면 저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일타홍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는데 심의수는 슬퍼하면서 일타홍의 관을 싣고 금강을 건너는데 정말 비가 내리자 애통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금강추 단정습 의시가 이나 어느기 금강에 내리는 가을비가 붉은 영정을 적시는 것은 영영 헤어지는 정인이 흘리는 눈물이라네. 심의수와 일타홍의 사랑은 수없이 윤색되고 재구성되어
많은 문헌에 남아있는데 한낱 기생이었던 일타홍은 악동이었던 심의수를 학문에 정진하게 내조했고 심의수는 그런 일타홍을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문신 이광덕은 젊었을 때 관북지방 암행어사가 된 일이 있었는데 정체를 숨기느라 변복을 하고 함흥에 들어갔지만 가련이란 어린 기생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광덕은 가련을 잡아들여 죄를 주려다 어린아이가 영특하자 한시를 지어주고 작별했는데 가련은 마음속으로 이광덕을 깊이 사랑해 성인이 된 뒤에도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 해가 흘러 이광덕이 정주로 귀양을 오자 가련이 찾아와 아침 저녁으로 모든 시중을 들었는데 이광덕은 귀양살이가 길어져 5년 동안 정주에 머물었지만 가련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련은 그럴수록 더욱 이광덕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는데 이광덕은 가련에게 다른 사람의 첩이 되어 살 것을 권했으나 가련은 듣지 않고 밤이 되면 제갈 공명의 출사표를 학이 오는 것 같은 소리로 읊어 이광덕을 위로했습니다. 함건여 현만두사 위하고 가양출사 함흥의 여협은 머리에 실이 가득한데 나를 위해 출사표를 높이 부르네. 창더 초려 삼고지 수신 청루만 행소 읊다가 3번 초려를 찾은 곳에 이르면 귀양온 신하의 눈물이 만줄로 흐르네. 이광덕은 유배가 해제되자 비로소 가련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5년 만에 사랑하는 남녀가 운우를 나누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련과 헤어진 이광덕은 한양에 도착하면 가련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병으로 죽었는데 이광덕에게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가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련은 이광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곡을 한 뒤에 정인의 제사를 지내고 자진을 했는데 가련의 부모는 그녀가 이광덕의 소식을 기다리던 길가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 해가 지났을 때 어사 박문수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건 여역가련지묘라는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오입쟁이의 기생신고식과 기생의 사랑이었습니다.